자, 안녕하세요. 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고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첫 개강했는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다시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난 아예 처음 공부하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부동산 아예 공부 처음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한번 경험이 또 있으셨던 분들은 손 안 드신 거죠? 손 들라 그러면 귀찮잖아. 팔 아파 죽겠는데. 일단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제 4일 차인데 기초 입문 과정을 뭐 촬영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그 과정은 이제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아예 처음이 아니다. 근데 나는 기초부터 좀 잡아야겠다 그러면 그 입문 과정이 아마 10강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틀어두시고 그냥 귀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걸 갖고 내가 막 달려들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막 공부하는데 나 1강부터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다 외워버릴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공법이 저런 거구나라는 거 개념만 파악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번 여러분은 이제 몇 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건지는 알고 시작하셔야죠. 몇 회? 34회야. 34회. 34회. 시험 많이 봤죠? 시험 1년에 몇 번 보는 거죠? 한 번 보는 건데 저 처음 강의할 때는 2년에 한 번 했었어요. 제가 10회 때 처음 강의했는데 벌써 이제 24년 지났죠? 나이는 많지 않은데 강의를 빨리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뭐 나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회 때 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봤어요. 2년에 그러니까 짝수였나? 그 짝수였는지 홀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홀수였던 것 같다. 홀수 해마다 봤던 것 같은데 그게 97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그 자격증 소지자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매년 한 번씩 보자. 그래서 10월 달에 보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매년 10월 달 넷째 주 토요일. 옛날에는 일요일 날 시험 봤거든요. 학교를 이제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학교가 5일제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그럼 토요일 날 하자. 그래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토요일 날 시험 본 게 한 3년 됐나? 그 전에는 다 일요일 날 봤다가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일요일 날 술 먹고 쓰러져 자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34회인데 34회 시험을 내년 10월 달 10월 달에 시험 볼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온 거는 11월하고 12월 과정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내년 1월, 2월 과정, 3월, 4월 과정, 5월, 6월 과정, 7월, 8월 과정, 9월, 그다음에 이제 10월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요 날이 이제 시험인데 넷째 주 토요일 날입니다. 근데 저기 맨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1월 달에 나도 올해는 뭐 한가 하나 해봐야겠다. 자격증 따봐야겠다 해서 이제 신년 그 기분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이때가 제일 많아. 근데 요때 과정을 했던 거를 요때 가서 이제 다시 하냐 안 하거든요.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도 좀 개념 정도 개념 잡자는 과정으로 하는 거고 바로 이제 진도를 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한 바퀴 한 사람이 이 과정 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죠, 당연히.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요때까지는 이제 기본서 갖고 합니다. 기본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드리고 하려고. 기본서를 아마 교과서 중에 제일 두꺼울 거예요. 두꺼운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한 바퀴 돌리고 요 3, 4월 과정 여기가 이제 요약집. 기본서가 한 780페이지 정도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 정도 되고 요약집은 180페이지 정도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기존에 있던 기본서를 더 줄여놓은 거야. 그리고 5, 6월 달은 이제 기출문제. 기출문제집이라고 최근 한 8개년 정도 되는 거 문제집에다 다 넣고 해설해놓고 이렇게 나온 문제집 하나 나올 거고 7, 8월 달 예상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예상 문제 풀기 전에 기출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이 예상 문제는 못 풀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로 그동안 시험에 예를 들어서 한 24회부터 34회까지 현재 나왔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문제를 이제 약간 변형해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되는 문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 연습합니다.
여기서 모의고사라는 거는 이제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내가 시험장 갔을 때 공법은 40분부터 41번부터 시작이거든요.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1차가 오전에 보고 2차 끝나고 나면 중개사법하고 공법이 같은 시간대에 푸는데 중개사법이 1번부터 40번, 공법은 41번부터 80번까지인데 출제 유형하고 유사하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도 보고 마킹도 하고 답안지 제출해서 평균 점수 얼마 나왔는지 보고 내 점수는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4주니까 4번 정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최종 정리합니다. 최종 뭐 백선 이런 거 있죠. 이론 최종 정리 한 번, 뭐 최종 백선 한 번 이 정도 하고 이제 시험장 가는 겁니다. 넷째 주에. 전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가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언제 시작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냐?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00% 11월 달입니다. 근데 내가 한번 경험이 있어서 안타깝게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이제 2차 과목에서 꽈락 때문에 떨어진 분이 이번엔 되게 많을 거고 평균 점수가 약간 모질라 가지고 약간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진 분들이 그래도 한 10,000명 선에서 8,000명 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에 걸린 사람이 수천 명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점수대가 좀 애매해서 떨어지는 게 10,000명 정도 봐요. 그럼 그 10,000명 중에 속하신 분들은 내가 시험까지 봤어 아슬아슬하게 틀렸는데 내가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 생각으로 이제 이때 안 오셔요. 왜 난 시험을 봤던 사람이고 한 개만 더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왜 기초부터 해?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돼. 어차피 이 시기에. 이분들이 언제쯤 오시냐면 전부 다 요약집이나 문제풀이 할 때 이때쯤에 와요. 아마 등록은 대부분 이제 3, 4월 달에 이제 해놓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이때부터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를 막상 풀려고 그러면 요 시점에 이제 내가 새로 이제 시작한다. 그럼 이제 그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잠시 접어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현상이 있냐면 1년간 내가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2, 3일 지나면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특히 과목 중에서 공법은 특히 더 그래요. 휘발성도 강하고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 가물가물하게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말로 하라 그러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급해집니다. 급해져. 그러니까 이때부터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나 매달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것들 질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마다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명확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게 제일 적당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것만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마음 편하게 이때 가서 막 불 붙여가지고 기억 안 나니까 요약집 봤다가 기본서 봤다가 문제 푸는데 이해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또 혼란 와요. 요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는 그날까지도 가슴 졸이는데 조금 땡겨서 기본서 할 때 내가 그냥 수업만 들으면서 복습만 하겠다, 좀 가볍게 시작하겠다 하시면 좀 더 편한데 그게 처음에 안 돼요. 마음 정리가 안 되거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우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이때부터 하는 게 제일 맞는데 그동안 요 11월, 12월 달하고 1, 2월 달 강의가 그동안 어떻게 대부분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번 34회 보면서 더 느낀 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 제대로 맞추고 틀리라고 한 거 과감하게 버리라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 시험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연습을 더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공법의 6개 법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을 제일 자세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용어 정리 이런 거 뭐 하면 도움 되겠죠. 근데 공법은 용어 정리해서 도움 되지 않아요. 용어 정리 문제 다 맞춰. 근데 그걸 2달을 해? 그건 너무 아까운 거야. 누구나 공부하면 조금 하면 다 맞추는 거를 2달 내내 용어 정리만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앉아 있는 사람한테 시간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전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죠? 나 오늘 너 처음 봤다 있죠? 몇 분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데 뭐 뉴스나 뭐 사건 현장 뭐 이런 거에서 못 봤어요? 아니 처음 봤어요? 그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처음 옆에 아마 공부 시작할 때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한테 야, 중개사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 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잖아. 지인이 있으면 대부분이 그 합격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야씨 공법 장난 아니야. 너 이거 했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하지 마. 막 이러거나 6과목 중에서 욕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또 공법이에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제일 칭찬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날 살렸다. 씨. 나 살렸대. 공법이 나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시험 끝나고 나면 칭찬 듣는 과목이 있고 뭐 욕먹는 과목이 있어요. 뭐 잘하든 못했든 학교 한 사람도 뭐라 하고요. 안 된 사람은 더 크게 얘기할 뿐이지 과목 자체를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과목이라는 건 아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월, 화, 수 3일간 하면서 이거 할만한데 라고 했다가 오늘 듣고 하면 다음 주에 환불되나?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강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첫날이니까 막 되게 어렵고 무거운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오리엔테이션이고 저런 거 할 거고 내가 공부를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걸 잡고 가는 건데 처음에 지금 교재가 없다 보니까 막 뭐 프린트로 시작하면 이게 좀 집중도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런 걸 보는 거구나라는 감만 잡으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하실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써놓은 게 뭐냐면 11월하고 12월 달에 우리 부동산 공법의 전체 그 파트 중에 6개 법이 있는데 이 국토개입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12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6개 법률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국토개입법이 12문제인데 다른 과목은 뭐 7문제, 7문제, 뭐 5문제, 5문제, 6문제, 6문제, 2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2문제 나오는 거를 달달 할 필요는 없고 그냥 2문제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 법 버려도 돼요. 근데 12개짜리 법을 버리면 맞출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이 그나마 국토개입법이 좀 쉬웠으니까 그나마 꽈락자가 덜 했는데 국토개입법에서 내가 많이 틀렸다. 그럼 대부분 꽈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틀리게 해가지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양은 많은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손 건드려가지고 듣도 보도 못하는 거 그걸 문제라고 막 냈는데 인성 쓰레기가 냈죠. 지도 못 풀 걸 지가 냈어.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들은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최소한 맞힐 수 있는 걸 맞춰서 40점을 맞추려면 40문제 중에 한 문제당 2.5점인데 과목당 낙방 없이 40점 미만 없어요. 이하 없어야 돼. 40점 미만 없이 내가 평균 16개를 맞춰야 40점이에요. 그럼 일단 40점을 일단 넘은 상태에서 다른 법에서 점수 평균 점수를 갖고 오면 되겠지. 그중에 중개사법이 대부분 한 80점대가 나오니까 얘한테 20점을 줘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격증 따는 데 지장은 없는데 얘가 37.5가 나와버리면 얘가 100점 나와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요 최소한 37.5가 안 나오게 40점은 맞아야 되는데 그게 16개란 말이에요. 16개인데 국토개법이 몇 문제 나와요 지금? 12문제야. 사진이 왜 얼굴이 잘려있냐. 뭐가지 잘리기 이상한 거네. 여기 1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12문제 중에서 12문제 만약에 다 맞췄다. 그러면 다른 데서 찍어서 4개만 맞히면 일단은 끝나는 거야. 2차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12문제가 8개가 됐거나 좀 줄어서 6개가 되면 다른 법에서 맞춰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6개 법 중에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법이고 제일 많이 봤는데 헷갈리는 법이 국토개입법이야. 근데 이걸 용어 정리만 해가지고 2달을 끝내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자세하게 할 거고 이제 왜 국토개입법이 잘 되면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는 제가 이번에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문제 딱 보면서 개발법은 이제 어디까지만 내가 강의하면 되겠다 다 이번에 잡았고 정비법은 기본서 볼 필요도 없겠다. 체계도에서 좀 잘 나오는 파트만 보고 틀리라는 거 3개 틀리고 요 3개만 맞추자. 이렇게 하면 정비법 버려도 돼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저도 이제 33에 32에 보면서 이제 유형이 상대평가로 전환하기 전에 이제 얘는 절대평가였잖아요. 제가 볼 때는 3년 안에는 바뀔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흔들어 놔야 이게 바뀌더라도 말이 안 나와. 꽈락 나와서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인원수 제한을 뭐 15,000명에서 18,000명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이건 시험 난이도로는 안 되니까 상대평가로 가기 전에 전초전에 과목들을 건드리는데 그 과목이 어쩔 수 없이 공법이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이거 옛날에 막 23회 때, 24회 때 그런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전략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 나왔던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요거 한다는 거야. 국토개법 위주로 할 거라 제일 중요한 법이고 이 법이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 근데 그걸 2달간 더 자세히, 2달도 아니지 7주밖에 안 되지만 그 7주 기간 동안 개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1월 달에 시작할 때
그 바로 건축법으로 갈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로. 그렇게 해서 기본서는 2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국토개법 잡고 나머지 법은 1, 2월 달에 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알겠죠? 혹시라도 단가를 나중에 끊어서 들으시는 인터넷 수강생분들은 1, 2월 달에 다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국토개법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방식이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뭐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믿어주세요. 네, 진짜 공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끝까지 그대로 따라오시면 후회하지 않게끔 할 테니까 그렇게 진도 따라오시면 되고, 일단 제가 부동산 공법의 2차 과목이잖아요. 2차 과목은 실무 과목이라고 그래요. 실무 과목이라서 여러분이 당장 자격증을 따서 일하러 나갔을 때 내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오면서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뉴스라고 알아요? 뉴스 뭐 이런 거 안 보잖아. 오면서 음악 듣고 왔잖아. 올 때 스마트폰에서 게임하다 왔잖아. 솔직히 얘기해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어떤 분들은 이제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실 텐데 오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라는 게 나왔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을 뭐 한다, 뭐 해제한다 이 말이 나왔어. 이걸 왜 해제했을 거고 이 해제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어떤 현상인데 저걸 해제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법을 좀 공부하고 나면 저게 뉴스가 갑자기 잘 들려요. 안 들리던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는 아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신문을 되게 오래 보시는 분들은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신문을 뭐 5천 만에 끝내는 분들 있어. 많아. 딱 보고. 끝. 이렇게.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 아는 게 많으면 정치도 보고 경제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신문 되게 오래 보잖아요. 저는 물론 스포츠 조선밖에 안 봤고 만화만 보던 사람이지만 공법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저는 그거 다 봐요. 왜?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들어오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 운전하면서 뉴스 듣는데 조정 대상 지역 세종시 해제, 인천 해제, 김포 해제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김포시의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은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런 거를 이제 공법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이거 주택법이라는 법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여기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를 딱 지정했어요. 지정하거나 지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일단은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아파트가 4억짜리인데 4억 주고 샀어요. 4억 주고 산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6억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럼 내가 4억 주고 샀는데 자, 이 집을 살 때 4억 주고 샀는데 시간이 막 흘러서 3년이 지났습니다. 6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돼서 나 이거 팔려는 거예요. 그럼 팔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내야 되는 국가한테 내는 세금이 하나 있을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양도세라고 하거든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건데 이게 지금 4억 주고 사서 6억에 팔았으니까 몇 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네. 뭐 이런 거 되게 잘하네. 웃자고 했으면 웃어요. 웃자고 한 거야 이건 약간 중간에 저는 막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막 저는 위트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 재수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웃어주면 또 열심히 또 하잖아 또 사람이. 나 오늘 이 명찰도 달고 왔어. 이거 라이브 할 때 쓰던 건데 갖고 와서 강의할 때 쓰라고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이런 정성을 갖고 온 사람한테 일단 2억이야. 잡아요. 그럼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뭐 40%를 내라 그러면 4, 2, 8천만 원을 세금 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자본 이득을 가져간 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세율이 40%가 아니고 20%였다. 그러면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는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세율이 0%다.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얘는 수익을 2억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이거나 저기 주택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를 줄이고 싶겠네. 그래서 세금을 줄이고 싶은데 여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가 막 일어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니네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건 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게 한 조건이 우리나라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지금 몇 년 이상 보유했네? 3년이면 2년 이상 보유했죠. 그럼 이 사람 1세대 1주택자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너 세금 안 내도 돼. 봐줄게.
이렇게 해놨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을 거주해야 돼요. 2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내가 집이 따로 저기 있는데 아니면 내가 전세 들어가는데 집만 사는 거야. 거주 안 했죠. 세금 내야지. 예. 근데 그거를 규제하고 있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거를 해제를 시켜줬대요. 해제를 시켜줬대. 그럼 이제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 내가 2년 거주를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그럼 사도 되겠네? 그럼 사가지고 내가 투자해도 되겠네? 근데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이거 내가 2년 거주해야 되니까 안 살려고 하겠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파주는 조정 대상 지역이 예전에 해제가 됐어요. 근데 김포는 해제가 안 됐어.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살 거면 어디 사실래요? 파주 사야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 김포가. 그럼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파주 사야 될 거 아니야. 왜? 2년을 거주 안 해도 내가 갖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왕이면 투자하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뭐야? 안 좋은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제 왜 안 좋지? 이렇게 하기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이런 말들 막 경제 용어로 쓰잖아요. 지금 살려는 사람이 많아, 팔려는 사람이 많아 이걸 찾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고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안 살려고 하냐면 4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내가 현금 4억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출을 썼거든요. 나 현금 2억이고 2억은 뭐 받아야 되죠?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았을 때 2억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4%? 많이 쓴 거 4%짜리 썼다. 그럼 428이니까 얼마를 내야 돼? 1년에? 너무 어려운 거 냈어요? 428 800만 원을 내야 돼. 1년에. 그럼 월로 나누면 12개월로 나누면 거의 한 70만 원 또 나가는 거죠. 매달 7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4%가 아니라 지금 7%까지 간다는 거야. 거의 2배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80만 원, 70만 원 내던 사람이 이제 얼마를 내야 돼요? 140. 14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이 4억짜리 집이 5억, 6억 가는 게 계속 보이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냥 다 달려가지고 0원까지 끌어가지고 샀죠. 0원까지 끌어서 지 돈 5천 들어갔는데 3억 5천을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야. 3억 5천이면 이자가 얼마냐면 일단 한 4억이라고 계산할게요. 4, 4, 16이면은 1,600이죠.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그래도 한 150만 원 나가. 내가 월급이 300만 원 나오는 사람이에요. 300만 원인데 150만 원 내고 2년만 내가 빡시게 사겠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자가 2배가 됐네. 300만 원이래. 매달 이자가. 나 월급 300인데. 난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영혼까지 끌었죠, 지금. 그래서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정책이야. 정책에다가 지금 약간 하나도 안 되니까 막 조금씩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4억인데 이걸 3억에 팔 수 있어요? 내 영혼까지 끌어서 산 저 집을 어떻게 1억 마이너스해? 그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뭘 내야 되고 이자내야 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지금 5월달 참았고 6월달 참았고 7월달 참았어. 지금 현재 몇 월달인데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줄동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내년 1월달에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럼 이제부터 고민해야죠. 나 이거 그냥 팔래. 그냥 3억 5천이라도 내가 내놓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은 3억 4천에 내놨네. 안 팔리죠. 3억 3천에 내야죠. 그럼 내년에는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네. 그죠?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살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는 투기가 안 일어나는 얘기잖아.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 일어나니까 묶어놓은 건데 투기가 안 일어나는데 굳이 묶어서 규제 계속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제해도 되겠네? 그래서 해제 발표, 긴급 발표, 속보로 나오던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는 지역 김포잖아 지금. 세종시도 해제됐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현금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값이 한 15억짜리가 지금 11억, 12억에 거래돼요. 그럼 4억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때 사놨다가 현금 부자는 뭐 대출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겠죠? 그때 가서 양도차익 먹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또 들어가서 주워 먹는 애들 나와요. 줍줍이라고. 근데 이걸 해제 안 해주면 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면 또 이제 힘들어. 부동산이라는 게 거래가 돼야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두 번째 이삿짐 센터, 그리고 짜장면집. 이사할 때 무조건 짜장면 먹어야 되잖아. 그죠? 가구 바꿔야지, TV 바꿔야지.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걸 1년이란 시간 동안 거래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24년 동안 부동산 시장 바닥에 있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해가 어느 해입니까? 그럼 올해거든요. 제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훨씬 그렇게. 근데 정부가 지금 이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거래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뭐 우리가 낮출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금리 계속 올리는데 어떻게 낮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도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까지도 아마 금리는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이거 풀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 그래도 거래는 조금씩 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동안 규제되어 있던 것들을 뭐 하겠다? 해지하겠다. 그래서 오늘 조정 대상지 해제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쪽 지역은 조금 거래가 이제 슬슬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뉴스가 잘 들리는데 조정 대상이 뭐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안 들려요. 재미도 없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면 민감하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오늘 이거 나오잖아요. 중개사무소 가서 이거 우리 동네 해지되는데 뭐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자격증은 땄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숟가락 겨우 넘었는데 내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두면 써먹을 수 있는 과목이 공법이에요. 저희 어차피 상담도 해야 되고 컨설팅 해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교육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업을 안 할 사람이면 몰라도 상관없어. 자격증만 따면 되는데 어차피 할 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과목이면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 시험 문제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의미 없어요. 우리 시험 잘 나오는 것만 달달해서 합격하면 돼. 근데 자격증 딴 사람 막상 나오면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예. 답만 외웠거든. 예. 답만 외운 사람이 실질적인 실무 능력이 생기겠냐고. 전 이제 실무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격증 따고 나온 사람 교육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자기가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제 밑으로 지금 중개사무소 있는데 사람들 교육하잖아요. 자격증만 딴 것뿐이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고 실무도 하고 재테크도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오히려 더 잘 들리고 재미도 있고 아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거야? 이 제도 나오면 지문상에서 키워드를 뭘 갖고 틀리게 해?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가 돼야 암기도 되는 거고 암기하면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구단을 예전에 막 외웠잖아 어렸을 때. 전 유치원 때 외웠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 뭐지 그 딱지치기를 좋아하니까 제가 한번 나가면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뭐 12시에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는데 시간 없잖아. 놀아야 되는데. 근데 하도 못 나가게 하려고 책받침을 던져. 책받침 아세요 혹시? 책받침 모르는 사람 있을 건데. 책받침 알아요? 모르죠. 아세요? 모르죠. 20대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책받침이라고 해서 연필을 쓰다 보니까 밑에 그 종이가 눌러질까봐 책받침이란 걸 받치고 쓰면 뒷장에 그게 안 걸려서 항상 갖고 다녔던 건데 거기에 구구단이 있었고 밑에 도량형이 있었고 뭐 써 있냐면 1kg이 뭐다 뭐 1m는 몇 cm다 한 평은 뭐 몇 제곱미터다 이거 써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2, 2는 4, 2, 3은 6에서 구구단을 못 외우면 집 밖에 못 내겠다 우리 엄마가. 그걸 외웠어요. 근데 외웠는데 뭔지 모르는데 그냥 외웠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4, 9 그러면 36개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웠던 거야. 근데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4, 9, 36의 뜻을 그때 알려주더라고. 4가 9개 있어서 더하면 36이다. 근데 그거를 언제 더하고 앉아있냐 듣자마자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수학이 좀 빨라지죠.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운 상태에서는 다음에 들어가는 사칙 연산이 쉬워지는 거잖아. 근데 이거 암기하고 나니까 그냥 이해가 된 건데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하는 경우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암기 안 하고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시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 그럼 암기가 안 되면 문제 못 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제 말뜻은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만약에 대학에서 그냥 대학교에서 하는 거면 숙제 내고 논술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지선다 지문에서 틀린 거 찾아내고 맞는 거 찾아내서 답 찍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해만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특히 공법은 양도 많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는 거 모르는 게 눈에 확연히 딱 들어와요. 근데 내가 암기가 됐다 그러면 얘 처음 보는 건데 틀린 거 있다. 그런 게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고 그러죠. 그리고
최근에 상대평가로 이제 바꾸려고 준비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건드려야 되는 게 또 부동산 공법이지. 난이도 조절용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야. 중개사법을 어렵게 내버리면 130개 정도밖에 조문이 안 되는데 그걸 아무리 해서 어렵게 하려고 해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뭐 판례를 갖다 놓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근데 법 조문상에서 내는 시험은 양이 많은 과목은 어쩔 수 없이 어렵습니다. 왜? 3,000개 조문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부 안 할 것 같은 거 하나 슬쩍 집어넣어서 틀리게 해놓는 거지. 예. 그래서 생판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처음 보는 질문이 나와. 그런 게 많은 과목이 공법이다. 그 개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왜 2차 과목에 집어넣어 놨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 썼죠. 투기 과열지구란 말도 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지역 뭐 이런 말을 쓸 건데 평상시 듣던 말들이 아닐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집에 와서 자는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은 부동산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 과목이 들어가냐면 현재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요즘에 마스크가 너무 잘 돼서 마스크 공장을 한번 해보겠다. 자금이 한 지금 40억 정도 있는데 땅 사서 공장을 한번 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가는 거야. 가서 저 공장 질 건데 한 40억 정도 선인데 한 20억 정도 되는 땅에다가 한 10억 정도 건축비 넣어서 제가 이거 운영하고 싶은데 땅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개사 자격증 땄잖아 내가. 이 사람이 하려는 게 공장이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대답 안 해? 예. 그럼 공장이라는 걸 짓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평수를 찾아야 되죠. 그럼 땅을 어느 지역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는 용인 쪽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용인 휴지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내려갈 거냐.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매물 찾았는데 한 5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공장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땅을 봤더니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이 싸게 나온 거야. 근데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공장 설립이 안 돼요.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지 이게 주거지역인지 계획관리지역인지 이 땅에 뭐를 해라 하지 마라 규제해 놓은 게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규제해 놨어요. 그게 공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국토개법이에요. 그럼 실무상에서 내가 당장 써야 되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계획관리지역 땅이 나왔는데 계획관리지역에는 되는가? 확인해 봤더니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이 돼요. 그럼 되는데 얼마 정도 규모로 질 수 있냐? 아까 500평 땅이랬죠. 500평 땅인데 최대 건물 1층으로 공장은 짓기 때문에 용적률은 의미가 없어요. 건폐율이 40%입니다. 500평 중에 몇 프로를 질 수 있대? 건폐율이? 건폐율, 세울 건 덮을 폐, 비율율자예요. 세워서 덮어버리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40%가 최대다. 계획관리는. 그러면 500평 중에 5사? 200평까지 최대 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원한 거는 자기는 한 400평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럼 이 땅은 안 맞는 거죠. 다른 땅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하기 시작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은 뭐고 건폐율은 뭐고 거기다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인허가는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된다라고 했을 때 계약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땅이 20억이었어요. 20억이었는데 이 사람이 20억에 내놓은 거야. 마침. 딱 면적도 맞고. 그럼 거래해주면 양쪽에서 내가 중개 보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대략 0.9%를 받았다. 9, 28이니까 얼마? 1,800이죠. 이 사람한테 1,800, 저 사람한테 1,800, 3,600만 원 받는 거야. 계약서 써주고.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등록금 한 방에 끝나는 거야 지금. 1년 내내 3,000 쓸 수도 없어 이거. 근데 한 번 하고 3,600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잘해서 한 달에 계약서를 3번 썼다, 4번 썼다. 그럼 이제 1억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냐? 많아요. 토지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아. 그래놓고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또 딴 거 하고 막 이런 분들이고 아파트만 하시는 분들은 금액대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개 하고 이제 운영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거래가 지금 없는 시장이에요. 없는 시장이야. 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전세 수요자가 많을 것 같아요. 수요자가 적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전세. 여러분이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주인이야. 내 집주인이야. 전세 가격을 낮출 겁니까? 나 이자 내야 되는데. 올려야지.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사 갈 사람이 전세 가격을 마련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사 갈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연장하는 거 다.
그러니까 전세도 없지, 매매도 안 되지. 그럼 매매도 안 되고 전월세를 안 한다는 얘기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1년, 한 달 내내 아무 계약서 한 번도 못 쓰는 거야. 그걸 6개월 이상 하면 문을 닫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많아지면 한 달에 거래 계약서 아파트 한 세 개만 정도 써도 남편 월급보다 많아요. 근데 그때 돈 벌 때는 기분 막 좋다가 없을 때는 또 힘들다가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경기 흐름을 타서 여러분은 참 좋은 시기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남들 개업해가지고 전부 다 괜히 땄어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시기에 공부를 하는 거야 차라리. 이게 더 속 편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야. 근데 실무 과목인데 양이 많으니까 이게 부동산 규제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300여 개가 있다는 게 뭐냐면 법률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3,0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만 규제하는 법이 한 300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6개만 일단 시험 범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기본서에는 법률 몇 개가 나오겠구나. 6개 법률이 나올 건데 그중에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하는 과목은 국토개혁법이라는 법인가 보다. 그 법 이름 외우는데 2달 갑니다. 예. 근데 이게 6개 법률 중에 하나는 내가 공부를 했어. 근데 농지법 같은 경우는 농지법이라고 있는데 농지법이 2문제 나옵니다. 예, 2문제 나와요. 2문제 나오는데 양은 중개사법보다 많아요. 예, 얘가. 그럼 중개사법을 해야 돼요. 농지법이 너무 재밌어. 적성이라 농지법을 해야 돼. 예. 중개사법 해야 돼. 농지법 버려야 돼요. 예. 근데 필수 버리다 보면 까락 넘는다고 까락.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양은 많지. 그러니까 하기 싫고 재미없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공법이라는 거는 내가 단순하게 이거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하다 보면은 요거 나중에 내가 실무할 때 써먹겠다 하면 잘 들어와요.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 컨설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을 꼭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놨다가 나중에 자기가 활용하시면 돼. 그럼 내가 한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줄게요. 자, 몇 회의 시험 문제냐면 30일에 제가 시험 워드로 쳐놓은 거 한글 줄인 거예요. 저희가 41번부터 이게 41번이에요. 41번부터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80번까지거든요. 그럼 이 많은 문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맞춰야 된다고 최소? 16개. 16개인데 대부분이 보통 20개 때 맞춰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50점대로 다 합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 유형이 30일 했는데 우린 몇 회 준비하는 거였어요? 34회인데 지금 제가 네모 치는 거 보세요. 지금 네모 치는 게 박스 형태 문제거든요. 박스 형태라는 건 뭐냐면 뭐 기역, 니은, 디귿해서 옳을 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 다음 중에 맞는 거 개수는 몇 개?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얘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맞히라기보다는 좀 틀려라라고 내는 유형 문제예요. 이게 절세 문제가 나왔으면은 어려웠던 거예요, 쉬웠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죠. 이거 몇 회인지 보세요. 31회야. 네. 31회 때 좀 어려웠어. 그런데 보통 한 해가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좀 쉬워요. 그럼 32회 때 문제 한번 볼게요. 32회 때 문제인데 박스형 문제가 줄었는데 10개 정도로 줄었어요. 아까 전에 몇 개였는데? 13개인데 짝수 때는 지금 현재 10개로 좀 줄었죠. 그래서 좀 합격자가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지난주에 시험 본 거는 몇 회죠? 33회. 33회는 박스 문제 11문제인데 특이하게 낸 게 하나 있어.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가 추가로 3개가 더 있었어. 그러니까 몇 문제야 지금? 14문제. 그러면 몇 회 때 문제냐면 33회죠. 그럼 홀수 때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짝수 때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홀수 때. 우리 몇 회 보는 거죠? 34회. 짝수예요. 축하드립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34회가 그나마 조금 더 유연할 거는 같은데 이제 상대평가로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를 확 줄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형태를 쉽게 하시면 안 돼 이제. 그래도 내가 최소한 맞출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땡겨서 올려서 50점대에서 60점 사이 맞추면 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많이 나오는 법률 잘 봐두고 틀려라라고 하는 파트 많이 나온 파트는 필요한 것만 보고 버리고 맞출 수 있는 거에서 돌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 중개사법 공부할 시간이 있고 공시세법 공부할 시간이 생기지
공법에 올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하라는 거 진도 따라오시고 하면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요번에 체감 난이도가 왜 급상승했냐면 체감이라고 그랬어요. 난이도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틀려라 하는 문제 유형이, 예를 들어서 1번 틀려라라고 나왔어요. 다음에는 좀 이거 틀려라 했으면 다음에 맞는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풀면서 이거 할만한데 모르겠다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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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맞아라 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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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니까, 요 세 개가 한꺼번에 틀려라가 나오니까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이거 처음 보는 문제야. 그 다음 문제도 보니까 또 처음 보는 문제야.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번 시험 나 어떡하지? 꽈락인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 맞추라고 한 것도 눈에 볼 때 함정 파놓은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보는 사람의 체감 난이도가 상승한 거예요. 난이도 조절이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6개 법률 중에서 그나마 국토개법하고 도시개발법이 좀 약간 기존의 유형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나머지가 유형을 좀 틀리라고 한 게 건축법하고 정비법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뒤쪽 가가지고는 막 손도 못 대고 막 이러니까 긴장을 많이 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시험 봤던 분들은 그 끝나자마자 공시법, 세법 안 보고 그냥 집에 갈까 막 고민하다가 시험 보고 가신 분도 있을 건데, 이게 올해 유형이었고 내년에는 얘보다는 좀 난이도는 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훅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박스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얘 문제 푸는 요령만 생겨도 3개 지문을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2개밖에 모르는데 답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한번 볼까? 자, 우리는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니까 일단 약간 마음은 내려도 돼요.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올해보다 난이도 조절은 좀 하겠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시험 시즌 아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보시면 이 박스 유형입니다. 자, 박스 유형에서 뭐 찾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법조문을 갖다가 박스에다 넣어버린 다음에 옳은 것으로 올바르게 묶은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옳은 건 몇 개니?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물어보면 이거 틀리는 문제입니다, 거의. 그래서 현재 요거는 올바른 거 묶어야 되는데, 기억 지문을 봤더니 내가 만약에 기억 지문을 읽었어. 근데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라 내가 알던 지문이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라고 동그라미 했죠. 동그라미 하면 일단 여기서 기억 안 들어간 거 있을 거 아니야. 기억 안 들어가는 거 몇 번이네? 응? 1번은 맞는데 2번은 아니잖아. 그럼 4번하고 5번 이 3개 중에 답 아니에요, 일단. 내가 유일하게 공부했는데 기억 지문 하나 딸랑 알고 있는데, 근데 2번 찍고 웃고 있으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기억 하나 아는 거 나왔는데 확률은 벌써 3개 중에 하나로 죽은 겁니다. 근데 니은을 봤더니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법조문이 너무 많으니까 구석에서 낸 거야. 처음 보는 지문이야. 그럼 니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그럼 이제 니은은 모르겠고 디귿은 보니까 명확하게 틀린 거야. 그럼 디귿 들어간 거 지워야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그게 1번이 답인 거야. 이거 몰라도. 그럼 1번 찍고 나오거든요, 시험장에서는. 근데 나는 이 지문을 모르니까 자기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 상승하는 거라고. 답은 맞았죠. 정답 맞추기 전까지는 몰라. 왜? 난 이 지문이 확실하게 뭔지 몰라서. 그래서 시험 보는 시험장 내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막상 답 맞추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스 유형 문제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어. 공부가 좀 된 사람 입장에서는 X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그 기본서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개정된 거 반영하고, 공법은 이번 시험 봤던 33회 문제도 기출문제 뒤에다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차 표시도 다 있어요. 몇 회 때 뭐 나왔다 해서 옆에 지문 다 넣어서 작년 책에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지금 원고는 다 넘겼고 교정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다다음 주까지는 아마 책이 나올 건데, 오늘은 뭐 위주로 하겠다고요?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래요. 저걸 왜 배우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11월 달, 12월 달 요 강좌 있잖아요. 대부분이 뭐 했냐면 첫날 용어 정의 국토계획법하고, 둘째 날에 도시개발법 용어 정리하고, 3주차 때 정비법 용어 정리하고, 그러다 12월 가요. 그리고 또 12월 달에 또 연말이잖아요.
모임 뭐 있고 하면 또 빠져.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11월, 12월 달 두 달을 공부했는데 막상 나중에 12월 달 말에 나 뭐 했지 이렇게 돼 다. 내 24년 동안 강의 해보니까 의미가 없더라. 11월, 12월 달이. 그래서 장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어는 그래도 한번 들어보니까 저 정도 용어 정리면 내가 할 수 있겠어. 이거 장점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용어는 이제 듣기만 하고 기억에 남는 거 없고 11월, 12월 인문 강의 대부분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른 분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11월, 12월 달에 좀 약간 어려운 거라도 제대로 해놓고 1월 달 가면 남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가잖아요. 일찍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유리하려고 먼저 시작한 거잖아. 안 그러면 똑같이 1월 달부터 하지. 근데 이 바쁜 시간에 내서 시간 쪼개서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법 중에서 아까 국토개법이라는 법 제대로 알고 가자.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심화 이론도 하고요. 문제풀이 하다 보면요. 한참 뒤에 이걸 질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때 강의할 때 다 이야기했거든요. 요 내용 다 얘기했어요. 근데 요때쯤 가서 질문하면 요걸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요때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요때 그냥 용어 정의만 들으니까 제대로 남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그 시간을 뭐 동영상 다시 돌려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렇게 안 하려고 전 바로 그냥 기본 이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어 정리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하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다 용어 정리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달이 개념 완성이라고 그래서 원래 기본서 용어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전 그거 안 할 거라고. 공법은 그렇게 하시면 남는 것도 없고 양도 많고 그래서 요 개념 완성 요거는 국토개법 위주로 할 거고 그리고 기본 이론은 1월, 2월 달인데 그때는 건축법, 주택법, 그다음에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에서 끝낼 거예요. 그걸 이제 기본 이론이 여기서 이제 2월 달에 마감이 됐어. 기본서 끝났죠? 이제 여기 이제 3월, 4월 달에 요약집 한댔죠. 요약집 하고 기출문제집 2달 하고 예상문제집 한 다음에 모의고사, 유료 정리 뭐 예를 들어서 총정리 이론하고 모의고사 연습한 다음에 실전 시험에 10월 달에 가는 거야. 이 순서입니다. 그중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대충 파악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국토개법 내용 중에서 12문제 나오는데 12문제 중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 있죠. 한 3년, 4년 하신 분들. 그분들도 12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10개? 몇 개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3년을 공부한 사람도 2개는 틀려요. 3년, 4년을 공부한 사람 2개 틀리는데 그럼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우리 10개 맞추면 되잖아. 3년에서 10개 맞추나 3개월에서 10개 맞추나 우리 목표가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토개법은 기본서를 버리시면 안 돼. 개발법, 정비법은 기본서는 참고서로 보셔도 되지만 일단 국토개법은 기본서를 자세히 본 다음에 요약집을 들어가야 요약된 내용이 빨리빨리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요약집으로만 보시면 절대 10개 이상 못 맞춥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하겠다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 물어보셔야지. 오늘 그냥 엄마가 보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마가 와서 자 끊어줘가지고 앉아있는 분도 있을 건데 공인중개사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증 따는데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22살인가 그런데 와가지고 핸드폰만 하는 거야. 핸드폰만 수업 시간에 이 핸드폰 하는 게 보여요. 내 눈에 다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했는데 좀 이따 질문하러 왔더라고. 그 교수실로 와서 질문하는데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이거 하니까 모르지. 이게 이해됐으면은 그거 하지 않고 만약에 수업 계속 듣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바보 아닌 이상 이해는 다 돼요. 양이 많다 보니까 어느 시점 지나가면 이게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여러 번 본 사람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80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20점이 나오는 이유는 집중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자격증을 따면 이 자격증 가지고 뭘 할 건데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거는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걸? 공인중개사무소라고 그래요. 미스터 홈즈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냥 대한민국
최초로 기업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예. 그 미스터홈즈 부동산을 내가 자격증을 따서 내가 이제 사무실을 월세 120 보증금 3천에 120 주고 이제 들어간 거야. 사무실 계약하고 권리금은 한 2천만 원 주고 들어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개업을 했어.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나 여기 뒤쪽에 아파트 단지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저 이사를 가야 될 상황입니다. 직접 알아봐 주세요라고 의뢰를 한 거고 이 사람은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매수인이고 이 사람은 뭐야?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매수인이 많다고 그랬어요? 매도인이 많다고 그랬어요? 매도인이 많죠. 팔려고 하는데 안 사잖아. 못 사게 지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유리한 입장이죠. 그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그래요.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살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내놔봤자 누가 사겠냐고. 그러니까 매수자가 우위 시장이 되면 거래가 없어진단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마침 이 아파트를 관심 있게 봤는데 마침 이 사람이 내놨네. 그럼 이 사람은 중간에 뭐만 하면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입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만 잘해주면 돼요. 대상 물건의 확인 설명을 체크하는 거 우리 중개사법에 배우실 거야. 그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요. 그럼 이분이 그걸 설명을 해가지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얘는 어떤 형태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거 써주고 그럼 이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죠. 설명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매매 계약하는 거를 이분이 해주는 거야. 그럼 계약하게 되면 이게 몇 억짜리죠 지금? 10억짜리 주택은 그 중개 보수가 0.5%예요. 9억에서 12억 사이면 그럼 0.5%면은 10억에 0.5%면 얼마죠? 500. 그러면 매수인한테 500 받고 매도인한테 500 받으면 얼마 받는 거네? 1,000만 원. 이거 우리 양타 쳤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되게 없어 보이죠? 양쪽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보시면 돼. 그럼 양쪽 거래 성사시켰을 때 1,0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난 중개 보수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돈 받고 입 싹 닫아할게. 오버로크 치면 돼? 이제 평생 고객이야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게 취득세 얼마 나올까요?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사기도 전에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 사기도 전에 양도세 얼마 나올게? 이렇게 물어봐. 눈을 확 양도세 계산하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부터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몇 주택자인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기도 전에 양도세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최소한 이런 정보를 제가 알아야 계산하는 거를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데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도세가 얼마 나와요 했더니 모르겠는데 이러면 일단 신뢰도 안 떨어져요. 취득세 뭐 4%다. 그러면 4%짜리다. 그러면 10억짜리 사면 4천만 원이 취득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다 하는데 10억 4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딱 10억 맞춰오면 등기할 때 잔금 못 치러요. 등기도 이전해야 되는데 등기 비용 4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제 저 사람이 또 그래요.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28년 차 됐어요. 28년 차 됐는데 우리나라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4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30년 넘어가면 건물을 새로 짓겠다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요. 그걸 건물을 다시 지려고 하는 거를 재건축이라고 그러죠. 그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28년 됐으면 한참 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야지. 28년인데 재건축은 몇 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하냐 이런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이 되는 시점이 돌아오면 안전진단을 해보고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통과가 돼야 정비계획이라는 거에 반영해서 정비구역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그럼 지금 음마아파트가 지금 현재 조합 설립됐어요? 음마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음마아파트. 음마 아세요? 음마. 재건축 음마 몰라? 관심은 있는데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음마아파트인데 대시동에 있는 음마아파트가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됐어요. 재건축 말 나온 거는 20년 됐어요. 조합 설립도 안 됐어 거기. 조합 설립 내년 상반기 때까지 치겠다라고 지금 막 뉴스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럼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럼 조합원들은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몇 세대냐? 뭐 예를 들어서 1,500세대인데
용적률 적용받아서 3,000세대까지 갈 거다. 몇 평형대로 가는데 분담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물어봐요. 이 사람 막. 근데 나 물어봤는데 이러면 신뢰가 가겠냐고. 눈을 안 마주친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 신뢰도 확 떨어져요. 몰라도 뻥을 치더라도 이 부분은 내가 좀 명확하게 내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척 하려다가 오히려 더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방 3개짜리 이거 알아봤는데 여기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301동하고 302동의 차이점이 3베이냐 2베이냐 뭐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 3개에 3베이를 원한대. 그럼 3베이는 또 뭐냐? 3베이가 뭐죠? 채광 쪽에 있는 방의 개수를 베이라고 그래요. 남향 쪽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발코니라고 들어봤어요?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 방 있고 방 1, 방 2, 거실. 그럼 여기 채광 쪽으로 방이 몇 개가 있네? 3개, 이게 3베이예요. 근데 여기 있는 방이 일로 왔어. 그러면 이제 뭐해? 4베이. 방 하나가 더 들어와서 5개 있으면 5베이. 그러면 5베이가 되면 집이 길겠네. 막 이렇게 막 가면서 방 나오고 이거 4베이, 5베이예요. 근데 문 열자마자 훤해. 2베이입니다. 이게 방이 여기 없고 여기로 가 있다는 얘기야. 문 열자마자 거실이죠. 그래서 어느 집 갔는데 문 열자마자 현관을 열었는데 되게 환하다. 그 2베이입니다. 그럼 그 신혼부부들이 되게 좋아해. 근데 애들 있는 집은 2베이를 안 좋아해요. 방이 안 나오니까. 애들 방에 햇빛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애들 방에 어둠 침침해서 애가 좀 약간 음산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있는 집은 3베이, 4베이를 좋아하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딱 봤는데 가족 단위로 하는데 애가 둘이나 있네. 이건 무조건 3베이 아니면 4베이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막상 내가 설명하려면 베이란 개념도 모르고 몇 평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 건축물 대장을 뜯어서 현재 얘는 전용 면적이 몇 평이고 현재 상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세, 전세, 뭐 대출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살려는 게 10억인데 얼마 전까지 예를 들어서 한 2달 전까지 9억 5천이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이다. 이 사람한테 뭐 물증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얼마 전에 9억 5천이었는데 최근에 뭐 801호가 9억 8천에 거래됐고 최근에 그 다시 나온 금액이 10억대로 호가가 나왔는데 지금 가격이 상승장인 거예요, 하락장인 거예요? 9억 5천에서 9억 8천이 됐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거래가 9억 4천에 거래가 됐네. 그리고 또 옆집 보니까 9억 3천에 거래됐네. 그럼 또 하락장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어느 사이트 가서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실제 거래된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뭐 이거는 뭐 프롭테크 사이트 있어요. 뭐 호갱노노라든지 뭐 부동산 지인 이런 사이트 가면 실 거래되는 그 율 나와요. 거래 비율이랑. 그거 보면서 현재 가격이 상승장이라 지금 10억인데 10억 2천까지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 싶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 정도만 살려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사요. 이거 조만간 9억 5천이면 좀만 더 기다리면 떨어질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10억대 넘어가서 10억 뭐 2천 이렇게 거래되기 전에 빨리 매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브리핑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건 그런 것들도 있고 파는 사람 양도세 막 물어보고요. 팔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이사 가려면 그 지역이 만약에 여기가 도곡동이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강북에 노원으로 간대요. 노원에 아는 중개사 있으면은 연결해주면 되죠. 연결해주면서 교통 끼는다고 그래요. 또 n분의 1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매도인 매수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저 사람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지는 실무 가서 배우시면 돼. 근데 이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의심병이 많아요. 생긴 거 보이세요? 여기 있잖아. 예. 이 사람이 소유자 맞아? 이 여자가 소유자 맞냐고. 되게 없어 보이는데 10억짜리 집 있을 여자 아닌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주인이다 아니다 뜯어보려면 우리는 뭘 뜯어봐야죠? 여기 요 집이 이 여자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주택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라고 명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소유권의 명시 방법이라고 해서 알리는 방법을 우리나라는 동산하고 부동산이 달라져 있어.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그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러면은 눈 확 찔러버립니다. 예.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점은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경 있죠, 안경. 이 안경 누구 거 같으세요? 네 거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예. 이 안경 제 거 같죠? 제 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착용한다란 말을 법률적인 용어로 점유라고 써요. 점유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동산의 특징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 점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권자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 시계 누구 거예요? 네 거. 괜찮아요. 막 해줘. 나 괜찮아요. 뭐라 해도 괜찮아. 제 거죠. 내 건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착용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잖아. 근데 부동산은 점유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점유라는 말 자체가, 그럼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점유를 해버리면, 내가 강의 끝나고 집에 문을 열려고 했더니 걔가 누워 있는 거야. 누구야 했더니 점유자다. 그러면 점유자가 뭔데? 소유권자야. 이렇게 하면 다툼이 생겨요. 가지고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분쟁이 많이 생길까 봐 안 되겠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라는 게 필요하다. 공적 장부 줄여서 공부, 스터디 말고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등록해가지고 기재해주겠다.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해서 기재를 해서 갑 누구 거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관련된 건물 등기가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 명시 방법은 뭘로 할 수밖에 없냐면 등기라는 제도를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는데 일본식 표현이다 보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제 등기부상을 뜯어봤더니 소유자라고 해서 이 사람으로도 이전이 돼서 최종 마지막 소유자가 맨 끝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거주하는 지역 주소 있을 거예요. 그거랑 주민등록 그 증 있죠. 운전면허증이나 대조해가지고 맞으면 이 사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위조했을 수도 있죠. 위조했을까봐 우리 보통 위조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배워요. 운전면허는 경찰청 사이트 들어가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1482인가? 1482인가로 전화하면 주민등록증 그 있는 날짜 쓰고 입력하면 그 해당 주민등록증은 뭐라고 하지? 분실 신고 들어와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맞네 하고 계약서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 보고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2차 과목에 등기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등기법은 2차 과목에 있어야죠. 그래서 다 저게 실무랑 관련돼서 공부하는 거구나.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의 가장 주수입은 뭐죠? 주수입은? 중개보수란 말이에요. 중개보수에 관한 거는 중개사법에서 금액이 얼마면 얼마 받겠다.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저요율이었는데 지금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주택가격이 올랐잖아. 옛날에 1억짜리 지금 10억이니까 요율이 10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율을 안 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대가 너무 높으면은 얼마에서 얼마는 몇 프로 받는다. 이걸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옛날엔 수수료 하더니 수수료 보니까 되게 없어 보이잖아. 중개 보수 이렇게 바꾼 거예요. 중개 보수를 받고 내가 업을 하는 사람인데 중개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이 사람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을 이 사람이 못 질까봐 그럼 중개사법에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럼 보증제도라는 걸 도입해 놓겠다. 그래서 보증제도라는 거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협회 가입해서 1억까지 보증을 해주겠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는 구상을 하겠죠, 우리한테. 어쨌든 그렇게 해야 중개, 즉 매매 시장,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할 거다. 그러려면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니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두고 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법에서는 실무를 좀 해야 되니까 1차는 이론을 하고 2차는 실무 과목을 넣어서
이 두 과목을 다 합격한 사람한테 자격증 주겠다. 자격증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시험만 봤지 실무한 적은 없지 않냐. 그래서 사전에 등록하기 전에 교육을 좀 받아라. 그래서 한 28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법정 교육을 하는데 가서 개설 등록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등록증과 이수증하고 임대차 계약서 갖고 오면 해당 시군구에서 등록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사무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따야 돼 일단?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당장 창업은 안 할 건데 중개업을 업무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소속으로 들어가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중개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등록을 해라.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형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이런 일만 하겠다. 이거 플러스 컨설팅도 있고 개발도 있고 투자도 있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그중에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 거다. 그건 인식하고 시작해야지. 일단 어떤 분이 그래요.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많이 버는 사람 되게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인데 이게 궁금하대. 그럼 이제 중개 보수 계산해주고 계약서를 몇 개 쓰면 얼마 합니다.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평균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 중개업을 등록해서 하는 게 1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6%가 1억 이상 정도 벌고 6% 그리고 한 20%가 8천 뭐 23%가 뭐 5천에서 4천 이게 그 조사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지표 보고서 이 자격증을 따면 내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좀 낫겠다. 내가 자유스럽게 다른 일도 하면서 병행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목표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목표도 안 생기고. 그죠? 예. 기분 좋으라고 나쁘라고 한 거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개하는 대상물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하고 끝낼게요. 예. 자, 우리 뭐 중개하는 거? 뭐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 부동산 중개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이 뭔데? 이게 부동산이 뭐라는 정의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률의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토지도 부동산이고 정착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 나무도 있죠. 나무 중개. 소나무 이뻐요 중개. 걔도 정착물이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건물이죠. 예. 건물에 딸려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부동산하고 뭐만 부동산 하면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뭐만 건축물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냐 이건 초딩 수준으로 보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둘의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이었지?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걸 소유권자를 명시하는 방법이 다르댔잖아요. 동산은 명시 방법이 어떻게 돼? 점유라고 그랬죠. 부동산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거기 만들어 놓은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기재된 사람들만을 소유권자로 추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 선박 있는 분 있어요? 난 집에 선박이 하나 있다. 혹시 비행기 있으신 분 있어요? 자동차 있으신 분 있어요? 자동차 있죠? 자동차. 자동차 있어요. 이거 제 거예요? 제 건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그러면 일단 동산이죠. 동산이긴 한데 동산 아까 누가 소유권자라고 그랬는데? 점유하는 사람을 소유권자라고 했는데 제가 주차를 해놓고 지금 강의 끝나고 갔더니 누가 유리창을 깨가지고 앉아있어요. 여기.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자네? 아니잖아요. 그럼 또 법률적 분쟁이 생기죠. 이게 동산 중에는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큰 것들은 분쟁이 생기는구나. 그럼 걔네들도 안 되겠어. 그러면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기록하자 해서에는 등록이라고 그래요. 등록증이라는 걸 준대. 자동차 뭐라고 그러죠? 등록증. 선박 등기라고 하고 비행기 등기한다고 그래요. 걔네들은 동산이긴 한데 점유로 하고 있어요. 현재 명시 방법이 부동산하고 똑같아. 부동산하고 똑같아. 동산하고 똑같아. 부동산하고 똑같이 하니까 준에서 관련돼서 준부동산 이렇게 표현한대. 그러면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자동차 딜러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 그 중부동산까지 포함한 광해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을 중개한다고 그러고요. 예.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고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만. 그래서 그럼 여기 대상물이 토지 관련된 거나 건물 관련된 거 요것만 중개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어떤 땅을 매입을 할 거냐, 어떤 땅에 어떻게 건물을 짓 거냐, 이 부동산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걔를 규제하는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를 규제하는 법도 있고 건물 규제하는 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300여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6개 법률만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거든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해요. 그럼 걔도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거나 하지 않잖아. 공인중개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시개발법이라는 거는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한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중개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도시개발법은 시험 범위에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은 시험 범위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개념은 이해됐죠? 네. 그럼 이제 다시. 그러니까 토지하고 정착물 중에서 토지하고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정착물은 건축물을 말하는 건데, 여기 요 토지를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건축물을 지려고 할 때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거를 상하 위기질서가 있어서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렇게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특정한 개인하고 개인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얘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얘가 안 갚을지 모르니까 부동산 관련된 거를 예를 들어서 계약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어. 근데 안 갚네? 그럼 얘는 얘하고 법률적 문제가 생겼죠. 그런 분쟁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일반적으로 사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더니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국가하고 나하고 문제 생긴 거죠. 그런 걸 다루는 법은 무슨 법인 거예요? 그럼 저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국가 행정기관 얘기하지 개인 얘기 안 해요. 우리 민법 선생님은 왔을 때 뭐 갑과 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저는 안 그래요. 국가가, 지자체가 뭐 이렇게 시작해요. 내 말은. 그러니까 좀 약간 위험이 있어 보이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공법은 딱 들었을 때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없고. 재미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딱딱한 거고, 하지 마세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어버리고 국토부 장관이 여기다가 조정대상지역 묶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국가가 묶은 거야. 그럼 국가가 묶은 거대로 나는 규제를 받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하 수직적 관계의 법률을 공법이라고 하는 거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는 법은 사법인데,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이라는 이건 전부 다 계약법 뭐 이런 것들은 다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혹시 친구랑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친구랑 문제가 생기거나 아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민법 선생님한테 가셔야 되고, 국가하고 뭐 문제 생겼어. 시하고 나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 구청하고 뭐 문제가 생겼어. 벌금이 나왔어.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게 공법이니까. 근데 앞에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문제가 생겼어. 이거는 갖고 오면 안 돼. 부동산이 아니잖아. 도로교통법도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은 아니죠. 공법 중에 하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동산 공법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말 이해되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이제부터 국가 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내가 갖고 있는 땅을 규제하는데 그럼 땅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잖아. 그게 알고 나면 이 책이 읽히는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딱 들어가 광역 도시계획부터 하잖아요. 다음 주에 100%안 옵니다. 보자마자 첫째 장이 광역 도시계획 써 있죠. 뭐 주긴 줬는데 재정 목적이 있고 뭐야 용어정인데 뭐 광역 도시계획 나오고 도시 군계획 나오고, 이거 생판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앞글자부터 이제 따기 시작해서 암기한다. 의미 하나도 없다고요. 이 계획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들이 지 멋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한 개의 도시라는 테두리 내에서 여기는 개발해도 돼, 여기는 보존해도 돼라고 국가가 다 정해놓은 대로만 이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토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내가 이용하려고 했더니 국가가 어떻게 규제했는지를 알면 요거 알아두면 도시계획에서 뭐가 바뀐다더라.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바뀐다더라.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네.
땅 사야겠네, 팔아야겠네, 이런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토지에 대한 개념, 전국 토지에 대한 개념, 그거를 국가가 다 정해놓은 게 법률인데 그냥 하진 않고 도시마다 계획을 짜서 규제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구나. 그럼 도시계획은 누가 짜는 건데 행정청이 짠대요. 행정청은 누구로 돼 있는데 뭐 국토부도 있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있고 시군구도 있고 그럼 이제 행정 체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있는 조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법조문 읽어버리면 첫째 줄도 안 넘어가요. 국토란 단어에서 일단 먹혀. 국토의 뜻이 뭐예요? 국토? 남자친구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남친. 전국 토지 줄여서 국토라고 그러는 거야. 국토가 뭐냐고 그랬더니 설마 전국에 있는 땅을 국토라고 합니다. 국토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짰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이용해라 라고 만든 법률이 국토계획법인데 그게 12문제가 나온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계획이에요. 용어 정의가 나오거나. 네, 그리고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요 프린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 안 볼 거니까 뭐 필기를 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눈만 뜨고 계시면 돼. 눈만 뜨고 졸리면요 여기 칼로 눈을 살짝 찔러요. 이게. 그거만 하면 학교할 수 있어. 연필 같은 걸로 찌르든가 뭘로 찌르든가 뭐 해야 이쑤시개 갖고 다니든가. 그래서 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짓고 책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